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부산에 있는 한 해군 부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군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곳에 뜬금없이 한 외국인 가족이 해군 부대 위병소 건물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약 10분 뒤 위병소에서는 검문을 위한 한국인 병사들이 나오게 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던 중년의 외국인 남성은 병사들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병소 안에서 한 한국인 장교가 달려오더니 외국인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는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며 남성을 강하게 안아주는데요. 과연 외국인 가족은 이곳 부산의 군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야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어린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오던 당찬 소녀였죠. 하지만 최근 저와 결혼을 약속한 한국의 군인 장교. 남자친구 수혁이의 영향으로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뒤늦게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해군 사령부 소속의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와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매우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0대가 넘으신 나이까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고 일본 사령부로 근무를 하러 가셨고 모든 근무를 마치신 뒤에는 다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과 저녁 운동을 마치고 야근까지 한 뒤 집에 늦게 들어오셨을 정도로 군인이 체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괴물 같은 아버지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저에게 늘 그러한 건강한 사상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또래 여자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신혼 시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혼을 하고 약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를 힘들게 낳으셨기 때문에 저라는 딸에게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셨는데요. 특히 군인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한 명쯤은 있는 것이 좋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시험관이라는 방법 때문에 제가 퇴원하고 난 이후에는 더는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은근히 저라는 딸이 마치 아들처럼 강인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죠. 어렸을 때의 기억 대부분이 아버지와 함께 야외에서 캠프를 하는 것과 나뭇잎을 통해 불을 피우는 것, 심지어는 야생에 있던 풀이나 생선을 잡아먹고 생존하는 체험 여행을 했던 기억은 어렸을 때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고 저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 뛰어난 운동신경과 체력을 일찍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도 저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경호원이라는 직업들처럼 일반적인 여자들은 잘 시도할 수 없는 직업에 큰 관심이 생겼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절대 군인은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여군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30대의 시절 열정적인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훈련 중 하나의 큰 사고를 겪으셨고 빠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지금은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군 본부에서도 아버지에게 강제적인 전역을 통보했으나 아버지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잃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은 것 같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지금은 일본 사령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문서 작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희 여군이라는 꿈을 끝까지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오른쪽 의수를 볼 때마다 더욱더 강인한 여군이 되어서 아버지가 늙게 된다면 대신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꿈이 생겼을 정도로 여군이라는 꿈에 더욱 확고해져만 갔고 결국 아버지는 저희 고집을 꺾지 못해 저희 여군 자원 입대를 허락하고 마셨는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도전한 여군 입대였지만 저는 큰 꿈을 위해 일반 병사
직렬이 아닌 처음부터 장교로 지원을 하는 목표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낮에는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은 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장교 시험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원 입대에 필요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필기 공부는 꽤 쉽게 진행되었지만 여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체력 시험이 너무나 중요했고 저는 체력 시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남자와 비슷할 정도로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장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저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성이 있었고 저는 결국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있던 태권도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의 운동, 신경과 유연성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태권도의 다각도 운동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서 유일한 태권도 센터인 한인타운에 있던 태권도 센터에 저는 곧바로 등록비를 지급한 뒤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의 태권도 센터는 한인타운에 있던 것이 유일했고 실제 수업 시간에도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때부터 꽤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운동에는 큰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았고 태권도 센터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거기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했기에 저는 꽤 체계적이고 정교한 체력 시험 준비를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 센터에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한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꽤 운동을 좋아하는 듯 다부진 몸매에 건강한 피부가 매력적이었던 그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수혁이라고 소개하며 저와 곧바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 항상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수혁이는 매일 운동을 마친 뒤 저와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놀랍게도 그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가 수혁이에게 푹 빠진 상태였죠. 군인으로서의 근무 중 어느 정도의 휴가 기간을 받아 일본에서 태권도 센터를 운영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던 수혁이는 정말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사귀지 않겠냐면서 제안을 해주었고 물론 국가 간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있겠지만 함께 노력해 나가자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먼저 고백을 해주더군요. 저는 고백을 곧바로 승낙했고 특히 수혁이가 군인이라는 점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지키며 살아왔다던 수혁이는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저 또한 그러한 수혁이의 당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었죠. 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저와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휴가 기간의 마지막 날 수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몸이 멀어진다는 사실 때문인지 공항에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수혁이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며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저 또한 다시 수혁이를 만나게 되는 날까지 꼭 여군 장교로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전해주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태권도 센터에서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한 탓인지 장교 체력 시험은 저에게 너무나 쉬울 수밖에 없었고 꾸준히 준비해온 필기 시험도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해 저는 곧바로 일본의 여군 장교로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합격이 통보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면 된다며 축하해주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약 1년 내로 자신은 전역을 하겠다면서 서로의 계획도 주고받을 수 있었죠. 저는 곧바로 수혁이에게도 저희 합격 사실을 전달했고 수혁이도 너무나 축하해주면서 저희 훈련 기간이 모두 끝나고 안정적인 근무지로 발령받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춰보자면서 저를 배려해 주더군요. 처음 입대를 하고 받은 장교 훈련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매일 밤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결국 약 2개월의 모든 훈련 끝에 최종적인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저와 수혁이는 각자의 나라들을 넘나들며 약 1년이 넘는 교제 기간을 이어나갔고, 저는 수혁이가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의 부산 지역에까지 찾아가게 되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수록 제가 태어난 나라인 일본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선진국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멋있고 살고 싶은 꿈의 나라나 다름없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근무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상황이 편안해졌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 수혁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렸고, 서로의 때가 맞는다면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당찬 계획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연애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이번 한국인 남자친구 수혁이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필 한국인이냐며 뜬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은 일본보다 더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리들을 이어나가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수혁이라는 친구가 그러한 나라에서 군인으로 근무한다면 더욱더 불안정한 직업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텐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저를 보내줄 수는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와 함께 찍은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저녁에 평화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찢어버리시더군요.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이 익숙하신지 그저 저를 향해 왜 한국인을 만났냐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왜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냐는 답답한 화를 내며 계속해서 한국 여행 중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영화와 다름없는 거짓이라며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수혁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제발 허락해 달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한국 군인들이 근무하는 건물과 군부대 근처 길거리들을 보여주며 일본의 군부대 시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훨씬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기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셨지만 군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군인의 군사력이나 각종 무기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함께 군인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말을 믿는 듯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전부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고지식한 생각이 오히려 군인답지 못하다는 강한 조언까지 해드리며 마지막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곧바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공항까지 보여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것이냐며 점점 제 말에 관심을 주셨고, 특히 좋지 못한 일본의 취향과 달리 길거리에서 아무런 경찰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결국 수혁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수혁이에게도 제가 처한 상황과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혁이는 그러면 자신이 지금은 휴가를 받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니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근처로 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었고, 한국에 도착한 뒤 아름다운 여행지들의 코스와 음식점 계획까지 짜주고는 마지막 일정의 날,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면회를 오라며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휴가를 받아냈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계획을 전달하지 않은 뒤 그저 가족 전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자는 계획하에 목적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일본의 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작은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한번 가보자며 흔쾌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 뒤 한국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인생 최대의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구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다소 위험하고 낡은 나라인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엄청난 교통의 발달과 멋진 한국 대도시의 모습은 신세계 그 자체였고, 아버지께서는 수혁 씨가 짜준 여행 루트대로 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좁게만 바라봤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또다시 아무런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수혁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위병소로 찾아가게 되었고, 미리 간부면회 체험 신청 시간을 확보해 놓은 수혁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군부대 위병소를 보시더니 자신이 사령부로 근무하고 있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건물 크기와 깨끗함이라면서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았고, 심지어는 위병소에서 검문하는 병사들의 전투복과 장구류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며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놀라움을 보이셨죠. 수혁 씨의 배려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병사들의 생활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국인 병사들의 생활관을 들어가시자마자 각종 세탁기와 건조기, 샤워실까지 있는 모습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자신이 본 한국의 모습이 남아있어 지금의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예상했는데, 일본과 너무나 차이 나는 미래 도시 같은 모습에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수혁 씨는 아버지를 안아주며 그동안 군인으로 열심히 사셨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이런 나라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당장 일본에 가면 전역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셨고, 실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체는 한국의 서울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남편인 수혁 씨가 있는 부산으로 찾아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한국의 한 휴게소. 호주에서 온 한 여성이 휴게소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이내 이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지예요. 저는 호주 시드니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로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먹는 급식 음식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 역시 우리 학교 급식이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순 없어요. 정크푸드 위주의 메뉴에 신선한 채소는 부족하고 영양 균형도 잡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가끔은 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누군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푸짐하던지 다들 놀랬다니까요.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는 기본이고, 국과 밥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음식들의 비주얼이 훌륭해서 마치 레스토랑 같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이 소식이 호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급식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바램 정도로 치부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교 측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학교 급식과 한국 학교 급식의 차이가 뭘까 싶어 한국 급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기엔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급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거든요. 채소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다반사고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니까요. 한국처럼 급식을 만들어봐야 먹을 애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는 통에 이젠 외면할 수도 없게 된 거 있죠. 학교 측에서도 급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아니 학교 학생회에서까지 급식에 한국식 치킨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K-팝에 빠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국식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건 어쩌면 급식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마침 국제영양사연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범적인 학교 급식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 급식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선뜻 지원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마침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라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망설일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운 좋게 합격까지 했더라고요. 함께 연수에 참가하게 된 호주 각지의 영양사들을 만나니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모두 한국 급식의 비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좋았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실 한국행도 처음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찌나 긴장되고 설레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인천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공항이라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버스는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고 저는 제 방에 짐을 풀고 나왔죠.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이번 연수의 안내사항을 전해 들었어요. 내일부터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경상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지역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연수 프로그램 중에 지방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이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경상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지를 벗어나자 점점 자연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차창에 빠져든 나머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걸 깨달은 건 다른 연수생들이 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을 때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휴게소를 구경하고는 싶었지만 한국에 온다고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힘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휴게소 구경을 하기보단 버스에 남아서 잠을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버스에 올라탄 연수생들의 얼굴에는 신기한 듯 흥분된 표정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게 휴게소가 정말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감탄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맛도 훌륭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호주의 휴게소랑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서 저는 휴게소를 가지 않고 잠을 더 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휴게소에 가보지 않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밖을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싶었죠. 고속도로를 달려 경상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전경이 압도되고 말았죠. 사실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해서 낡은 건물일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과는 달리 현대식 건물에 잘 가꿔진 조경과 운동장은 시설 면에선 어디를 가더라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체육관이 크고 실용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떠올라 괜히 운동장이 부러웠답니다. 호주의 여느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괜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급식실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주방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조리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모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식재료 선정부터가 호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도 철저했어요.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까지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급식을 직접 맛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주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비주얼부터 정말 조화로웠어요. 반찬들 역시 채소류와 고기류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었죠.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급식실을 나온 뒤에도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한 상 차림을 이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호주 음식과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한국식 치킨 만드는 레시피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경상도 학교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자유시간이라니 괜히 들뜨는 거 있죠. 경상도에서 무얼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께서 경상도의 자랑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바다도 보고 특별한 음식도 맛본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바다가 아름답다는 말에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들뜬 얼굴로 미소 지으며 광안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어요. 에메랄드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괜히 마음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니 기분까지 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배우는 자리이다 보니 일정을 치르는 내내 긴장했었는데 바다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진 저는 호텔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루를 알차게 보낸 터라 호텔 방에 누워있자니 피곤이 밀려오는 게 느껴졌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엔 좀 무리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죠. 잠시 망설이다. 문득 호텔 직원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요깃거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편의점을 찾는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발달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달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새벽까지 배달되는 곳도 많다고 귀뜸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문득 한국식 치킨이 생각났어요. 아까 영양사 선생님한테 레시피도 배워왔던 바로 그 음식 말이에요.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 밖에 나가기보다는 치킨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보자 싶었고, 호텔 직원에게 치킨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한국의 치킨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직원의 추천을 믿고 주문을 넣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두 가지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안 가는 이름들이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방 바로 앞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거의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된 거 있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봉투에 담긴 치킨 박스를 받아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주위에 은은히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얼른 박스를 열고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노릇노릇 튀겨진 닭과 붉은 양념이 코팅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색다른 조리법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치킨 박스 안에 반투명한 통에 담긴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음식이라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고 재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정체는 물을 절인 치킨무라는 거였어요. 피클과 비슷한 음식이라는 거 있죠? 한국에선 치킨과 함께 치킨무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호텔 직원의 말씀대로 치킨무를 곁들인 치킨을 맛보기로 했죠.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보니 왜 이렇게 다들 한국 치킨을 찾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느끼해질 쯤 치킨무를 베어 불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부담을 확 날려주더라고요. 재미있고 절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치킨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오늘로 경상도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짐을 챙겨 황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도 곧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를 거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상도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못 들은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휴게소에 가보리라 결심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휴게소로 달려갔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이렇게나 좋은 곳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복합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도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된 거 있죠. 무엇보다 시설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말끔했죠. 휴게소 안에 푸드코트를 둘러보니 선택의 폭이 무척 넓었어요. 패스트푸드부터 한식당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즐비했죠. 그 옆으로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기념품점도 있었고요. 휴식 공간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휴게소 구경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처음 봤다니까요.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였어요. 변기 뚜껑을 내렸는데 갑자기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누구 하나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공중화장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휴게소 문화 하나만 놓고 봐도 호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용객을 배려하는 휴게소 설계부터 멋진 시민의식까지 배울 점이 참 많았답니다. 화장실을 나오니 배에서 계속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하게라도 뭘 먹고 가야겠다 싶었죠. 식당은 멀리 있었는데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한국 라면이 궁금해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점원은 요리를 완전히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죠. 제가 주문한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 입 떠먹어 보니 어떻게 기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맛이 났죠. 면은 탱탱하고 국물은 진하면서도 얼마나 개운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면의 탱탱함 정도를 보면 사람이 끓였는지 로봇이 끓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니까요. 한국 라면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거기다가 라면이랑 같이 줬던 김치를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보는데 새콤한 김치가 라면을 먹을 때 느껴지는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거 있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국 김치가 많이 맵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김치를 싹싹 긁어 먹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휴게소를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급하게 버스에 다시 올라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같았죠. 호주에서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 중 몇몇이 공항 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기분 나쁜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갔어요. 중국인 관광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제가 맡은 학교 급식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그리고 꼭 도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치킨이에요. 호주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본 그 특별한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치킨무같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식재료부터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우선 식재료 공급 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메뉴를 재구성했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바꿔봤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먹고 싶어 하는 메뉴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한국식 치킨은 그렇게나 학생들이 먹고 싶어 했는데 한국식 치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급식 개선안을 써서 제출해 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셨죠. 교장 선생님께 허락까지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공급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조리사분들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한편 치킨 레시피를 재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조리사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전수하자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새 학기가 되었고 새로운 급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떨렸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새로 바뀐 급식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급식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출석률과 학습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요즘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외국인 아기가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큰 목소리로 목이 찢어져라 울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아기를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고 몇 분이 지나도 아기의 울음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네요. 결국 누군가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외국인 부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기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레이지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제 딸 샤샤와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며칠 전에 매우 인상 깊은 일을 기차 안에서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합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세계적 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 때 재택근무의 장점에 푹 빠져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돈도 적게 벌고 안정감은 조금 없지만 저희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합니다. 작년에 샤샤가 태어나서 그때 잠시 여행을 멈췄었어요. 그리고 샤샤가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찌나 빨리 자라던지 정말 무럭무럭 크더라고요. 덕분에 샤샤와 함께 저희 세 가족에서 여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지를 고르던 중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로 여행하러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부 둘이서만 여행 다닐 때와 달리 여행하러 갈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퇴원한 지 1년밖에 안 된 샤샤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까지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에는 남편의 강력 추천으로 일본. 그중 평화로운 시골 느낌이 물씬 나는 도시인 도쿄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일본은 무척 고즈넉하고 차분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며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했죠.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도쿄에서 조금만 나가면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가진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서양인인 저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이 무척이나 끌렸고 아시아의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부딪혀 보니 저희가 상상하던 것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답답할 정도로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뭐든 느리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제가 태어난 덴마크도 전통을 사랑하고 이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도 느리고 우편물, 택배 배송 같은 것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느림에 익숙했던 제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현금을 사랑합니다. 대체 왜죠? 모두들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며 짤랑짤랑 동전을 세워 지불합니다. 맙소사 지금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다 결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한 번은 도쿄의 유명한 라면집에 가는데 올리 캐시라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다 보니 일부러 저희를 인종차별하기 위해 그런 건가 싶어 주변을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 라면집은 노점상도 아니었고 도쿄 내에서도 맛집으로 꽤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모두들 동전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몹시 답답해 보였네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민폐 저는 그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을 일본에서 여행하는 내내 겪어보니 너무나 답답했네요.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가 없어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휴대전화라도 울리면 긴장감이 감돌아요. 통화하기 몹시 부담스럽다고나 할까요? 저도 급한 연락이 와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주의하며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헛기침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지내던 덴마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융통성 있게 서로 이해해주면 살기 편하고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일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더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은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드릴 일은 일본에서 여행하는 동안 가장 서럽고 충격적인 일인데요. 바로 샤샤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생각에 들떠서 기차를 탈 때만 해도 무척 행복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 딸 샤샤가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자 일제히 기차에 가든 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직접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모든 승객이 저런 식으로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샤샤를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샤샤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샤샤를 5분 가까이 달랬고 정말 힘들었지만 마침내 샤샤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억양이 특이해서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대충 이해하기로는 승객 중 누군가가 우리 샤샤의 울음소리에 항의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예약했던 자리에 앉는 대신 승객 좌석이 없는 화장실 앞 기차 출입구 쪽에서 서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작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가 5분 정도 울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 좌석에 앉을 수 없다니요. 샤샤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 유일하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표현했을 뿐인걸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샤샤가 울면 저희도 시끄럽고 힘이 들어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부모나 아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 정도의 배려와 이해도 없는 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가요? 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샤샤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워졌어요. 일본에 와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더는 이곳에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2달을 지내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저희는 계획을 수정해서 일본 옆에 있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이미지였어요. 같은 동양인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가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봤던 한국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덕분에 모처럼 멀리 아시아까지 왔으니 한번 들려보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다행히 밤 비행기였고 샤샤가 잠을 잔 덕분에 소란 없이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저희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 머무르기로 결정했고 저희가 머물렀던 서울은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일단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시끄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몹시 유쾌하고 흥이 넘칩니다. 이런저런 참견도 잘하더라고요. 저희 딸 샤샤가 귀엽다며 말도 많이 걸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일본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저희 샤샤를 보며 귀엽다 이야기는 했지만 절대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모든 것이 다 빠른 나라입니다. 이 점이 가장 놀랍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5분 만에 뚝딱 나와요. 택배가 그 전날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고 결제까지도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과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여행하며 즐긴 저희 가족은 점점 용기를 얻어 정동진이라는 지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가 뜨는 걸 구경하는 행위를 해돋이라고 하는데 정동진이 한국에서 해돋이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정동진까지는 기차를 타고 3시간가량 가야 했지만 도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나 막상 진짜 기차에 오르려니 일본에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라서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탈 없이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역시나 우리 아이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샤샤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샤샤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며 잠에 깨는 사람들과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샤샤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한국인들은 역시 성격이 급해서 영무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항의를 하려는 건가 생각하며 몹시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은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서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남성에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답답하고 불편해서 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과정을 앞에서 지켜보던 한 무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청년은 제게 혹시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주머니들께서 보기에는 아이가 입을 오물오물하는 게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동그란 달처럼 생긴 과자를 건네셨어요. 청년이 그 말을 영어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였고 제가 살짝 먹어보니 그 동그란 과자는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건넨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얼른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했죠. 우리 딸 샤샤는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빨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중년의 여성들은 몹시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고는 커다란 봉지째로 제게 건네더라고요. 청년은 그게 뻥튀기라는 한국 전통 과자라고 저희에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사탕도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었죠.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정동진에 도착했고 웅장하고 멋진 해돋이를 샤샤와 함께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정동진을 시작으로 며칠간의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샤샤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남을 좀 더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나중에 만난 한국 친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 말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한국인의 정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나라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은 한국에 90일 동안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기에 3달 정도 있어 볼까 해요. 지내는 동안 새로운 사연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